반갑습니다. 경영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부터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고전소설 조위한의 최척전을 언박싱 해봅시다. 우선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를 짚어보고 갑시다. 이전 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첫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곧 주제가 되겠죠. 그 주제는 무엇인지, 둘째,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형식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소설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선생님도 참 고민했어요. 여러분과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 소설의 이론, 아니 조금 넓혀서 문학의 이론에 관해서는 여러분과 이야기할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세부적인 이론과 관련한 학습은 다른 문학작품을 또 만났을 때 혹은 꼭 다루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조금씩 세세하게 짚어보기로 합시다. 그렇다면 소설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역시 문학이론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그 당시에 이러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다른 등장인물의 경우 작가가 이러한 캐릭터 설정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지 등등을 알아보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사건은 큰 줄기의 사건 위주로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건 전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소재를 발견해보는 것. 또 사건의 진행을 바탕으로 작가가 사건 설정을 통해 의도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과 혹은 시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공간적 배경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인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의 의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으며 이러한 기준의 학습 활동을 하게 되면 작품의 주제, 즉 작가가 이러한 구성 요소 설정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고전 소설인 조위한의 최척전에 이러한 구성 요소를 적용하기 전에 우리에게 조금은 더 친숙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먼저 적용해 보기로 해요.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등장인물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먼저 김첨지. 병든 아내와 3살박이 아기를 데리고 사는 가난한 인력거꾼이죠. 평소에는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해주지만 마음으로는 아픈 아내를 늘 걱정하고 있어요. 간만에 돈을 많이 번 어느 날 아내가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을 사요. 아내는 김첨지의 아내로 달포째,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어요. 설렁탕을 먹는 것이 소원이죠. 치삼은 김첨지의 친구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김첨지를 붙잡아 함께 술을 마셔요. 마지막으로 개똥이는 3살 난 김첨지와 아내의 아기예요.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마르고 힘이 없어요. 혹시 작품 속에서 힘겹게 인력거를 끌면서 빗속을 달리는 김첨지의 모습 기억하나요? 그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결코 오늘은 김첨지에게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사실 사랑하는 아내가 숨을 거두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절망의 날이었죠. 일제강점기 어느 비오는 날 서울의 한 가난한 마을.
그곳에서 김첨지의 불행한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을 통해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하층민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그린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곧 그 주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소설은 단어와 반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어적인 제목은 김첨지의 불행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행운이 거듭될수록 점점 불안감이 고조되는 극적인 구성은 결국 아내의 죽음이라는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작가가 곳곳에 숨겨놓은 여러 표현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이 작품의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김첨지의 마지막 대사 기억하나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대사 하나에 작품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느낌. 정말 굉장했죠? 자,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비롯해서 소설 속 작가가 설치한 여러 장치를 살피다 보면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전시가, 고전소설, 고전수필 등 고전이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다들 손대기조차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전의 경우 말 그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본보기가 되는 일종의 틀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틀만 잘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미리 겁부터 먹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최척과 오경, 또 그 주변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이 마치 대하드라마급으로 펼쳐지는 조위안의 최척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유튜브 채널 10분의 문학에 실려있는 최척전 줄거리 동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조위안 선생의 최척전입니다. 최척전은 17세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최척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전쟁이 나오니까 당연히 가족과의 헤어짐, 또 어려움, 고난,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일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주인공 최척은 전라도 남원 땅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서문 밖의 만복사 동쪽에서 아버지와 외롭게 살았죠. 최척은 착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최척을 걱정한 아버지는 정상사, 다르게 말하면 정생원 또는 정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상사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맡겨서 가르침을 받도록 합니다. 최척은 원래 머리가 좋았나 봐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력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엿듣는 소녀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17에서 18 정도 되어 보이는 까만 머리를 가진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어느 날 문틈으로 쪽지를 던진 거예요. 쪽지를 펼쳐보니까 시예요. 어떡해. 그때부터 최척의 마음속은 번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소녀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소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이호경 낭자의 계집종 춘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낭자가 요전에 던진 게 이 낭자의 시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글을 써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곳은 정상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씨의 집인데 어떻게 이 시가 있을까? 궁금증에 최척이 물었죠. 춘생이 답하기를 이낭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는 이낭자와 이낭자의 어머니를 정상사가 거두어준 거였어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며 글을 주고받던 최척과 이호경은 제대로 만나기 위해 혼례식을 올려야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로 합니다. 최척이 먼저 나서서 아버지께 오경이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 최공은 좀 회의적인 거예요. 그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반드시 부자가 아니면 혼인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 집에서 응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도 아들을 위해 한 번쯤은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정상사를 찾아가서 모르는 척, 우리 아들의 혼사가 걱정되는데 이렇게 혼사 이야기를 꺼내보긴 합니다. 역시 아버지 최공의 예상이 맞았어요. 이호경의 어머니 심씨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집을 버리고 피난을 나와서 외롭고 위태로워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딸이 하나뿐이니 그 딸은 부잣집으로 출가시키기 원합니다. 그날 밤 오경이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보니 옆방에서 공부를 하는 최공의 아들 최척이 참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재물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일생을 그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깨진 병을 다시 원상태로 할 수 없고 물들인 실을 다시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새 적병이 이웃마을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다급한 시기에 마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혼인날까지 잡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사건이 전개되면 소설이 아니죠. 남원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배경은 임진왜란이에요. 최척이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는 바람에 그러니까 누가 다 가지래. 다 가졌어요. 너무 잘나서 의병으로 뽑힌 거죠. 그래서 나라를 돕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최척은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막 급해져요. 그래서 최척은 의병장인 변사정에게 혼례를 올리기 위한 짤막한 휴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변사장이 되게 엄하거든요. 감히 어디서 결혼을 한다고 휴가야? 외적 다 격파하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아. 얼른 다시 들어가. 자, 이 한마디에 우리의 최척은 찍소리도 못하고 힝 하고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오경이를 노리던 양부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파는 이런 말을 살살 흘리죠. 그 최생이라는 자 똑똑하긴 한데 빈곤하게 그지없잖아요. 부친 봉양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요 양씨 말이에요. 이 양씨는 원래부터 이 근처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거든. 게다가 아들도 어지러요. 굉장히 어진 사람이라서 최생만 못지 않으니 두 사람은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될 겁니다. 매파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경의 어머니의 심씨가 또 옆에 최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라당 허락을 해버립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돼요.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딸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하지만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마음이에요. 오경이는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네 고집만 부리냐.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시집 가는 걸 네가 가타부터 입을 놀려? 지금 생각하면 내 혼사인데? 내 결혼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가족의 일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오경이는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창 밑에서 수건으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어머니가 중간에 깨어나지 않으셨으면 정말 오경이가 저승으로 갈 뻔했어요. 겨우겨우 죽음 끝에서 딸을 살려낸 심씨는 다시는 양부잣집과 혼인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이 사실까지 편지로 전해들은 최척은 안 그래도 전쟁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의병인데 물자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었겠죠. 이제 알아 누워버려요.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이 모습을 보는 의병장도 처음에는 굉장히 엄하게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프면 전쟁에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정을 봐줍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한 날에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죠.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니 살림도 점점 나아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부부가 돼요. 근데 문제는 후사가 없어요. 지금이야 자식을 자신의 선택으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혼례를 올리면 자식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못 가지면 마치 자신이 그 전생에 죄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만복사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들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갑오년이 되고요. 습관처럼 또 불공을 들이고 왔죠. 부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내가 기남자, 즉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남자 하나를 점지해주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 몽석이를 얻게 되죠. 이름이 왜 몽석이냐면 등에 붉은 반점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 행복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시간은 또 흘러서 정유년 8월이 됩니다. 외적이 남원 고을로 쳐들어오죠. 최척의 가족들은 외적을 피해서 지리산 연곡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최척은 부인에게 위험하니까 남장을 하라고 하고는 자신은 밖으로 나와서 먹을 걸 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먹을 거를 얻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외적의 무리를 만난 거예요. 다행히 외적들이 최척을 못 봤어요. 이 외적을 피해서 최척이 잠깐 몸을 숨기는 동안 외적들은 곧장 연곡,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좀 건강한 사람들은 끌고 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적인데요. 적병들은 그때 사람을 끌고 가다가 별로 힘이 없거나 잘 따라오지 못하면 모두 죽였어요. 자기 가족 중에, 최척 가족 중에 힘이 좋고 건강한 사내가 최척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는 어리거나 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아버지, 어머님이었고요.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았다라는 생각 최척이 하지 못했겠죠. 시체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본 최척은 그 모습을 보고 자결을 하려다가 명나라 장군 천총 여유문을 우연히 만나서 명나라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어봤자, 이 땅에 있어봤자 가족이 죽었다라는 아픔만 계속 떠오르니까요. 그럼 진짜 가족들이 다 죽었을까요? 사실 오경이의 어머니 심씨와 최척의 아버지 최공은 외적들을 피해서 몰래 산골짜기에 숨었다가 헤어졌거든요. 헤어졌어요, 중간에. 다행히 살아나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 먹다가 연곡사라는 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꼭 잃어버린 몽석이가 우는 소리 같아요.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몽석이에요. 알고 보니까 스님이 섬강 근처 시체 더미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구해오신 거였습니다. 다행히 최척의 아버지와 오경이의 어머니 그리고 아기는 살았네요. 그럼 오경이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경이는 남장하고 있었잖아요. 외병에게 붙잡혀서 외국으로 끌려갔는데요. 목숨을 버리려던 오경이에게 꿈속에서 부처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 후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또 사라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경이는 악삭같이 살아남습니다. 다행히 나이가 많은 마음씨 좋은 외병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외병이 집에서 더부살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는데요. 이 외병은 원래 군사였던 게 아니라 장사꾼이라서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오경이가 남자인 줄 아는 외병은 정성으로 아들처럼 오경이를 키웁니다. 이러는 동안 최척이 몸을 의탁했던 여유문, 여공은 죽고요. 최척은 돌아다니다가 소울메이트인 송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송공은 우리 함께 배를 타고 장사를 하면 어떨까? 라면서 최척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최척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1600년 경자년에 항주로 떠납니다. 배에서 내리면 어디죠? 항구죠? 항구에서 최척은 어디선가 연불 외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울적해졌는지 퉁소를 꺼내 부는데요. 갑자기 연불 외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조선어 시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가 쓴 시가요. 최척은 너무 놀라서 퉁소를 뚝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탈석하고 기절해버립니다. 다음날 최척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근처로 가서 조선말로 여보시오 조선인 있소 하고 찾습니다. 오경이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발을 막 허둥지둥 제대로 놀리지도 못하면서 뛰쳐나옵니다. 이 극적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동안 오경이를 돌봐주었던 웨이는 흔쾌히 최척에게 오경이를 보내줍니다. 송공은 최척의 부부와 함께 송공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단 함께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둘째 아들 몽선이도 낳죠. 이 아들 역시 등에 붉은 점이 있어서 몽선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몽선이가 하루와 다르게 크고요. 혼처를 정할 때가 왔어요. 벌써 10몇 년이 훌쩍 지나간 거겠죠. 이웃에 진가의 딸 홍도라는 처자를 드립니다. 홍도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선에 출정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임진왜란 때죠. 조선 남자와 결혼해서 조선에 가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보입니다. 그 뜻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 다음 해 기민년이 됩니다. 누르하치가 요양으로 쳐들어오자 황제를 지키기 위해 소주인 오세영이 최척을 서기로 삼아서 함께 요양으로 출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누르하치를 만만히 봤던 탓일까요? 금방 대패하고 맙니다. 자, 이때 조선의 병사들도 함께 출정을 했었죠. 누가 있었더라? 혹시 강홍립 기억나세요? 조선의 대원수 강홍립은 명나라의 패군들을 돌봐줍니다. 강홍립은 오랑캐가 한꺼번에 쳐들어오자 일단 적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조선인과 명군이 모두 포로가 된 상황이죠. 수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최척도 당연히 그 포로 중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 중에는 첫째 아들 몽석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척은 명나라군으로 거기에 온 거고 아들 몽석이는 조선군으로 그곳으로 온 거죠. 몽석이는 여기에 강홍립 장군을 따라 온 거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맨 처음엔 알아보지 못해서 혹시 서로 밀정인가 하고 최척이 왜 조선인인 척을 하지? 조선말이 되게 서툴어졌거든요. 최척도 오랫동안 명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몽석이는 최척을 의심해요. 진짜 우습죠? 그래도 같은 진중에 있으니까 서로 친밀해져서 최척의 일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몽석이가 갑자기 그렇다면 잃었던 아들의 나이가 몇이며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고 불쑥 묻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묻잖아요. 내 아들은 가보년 10월에 나서 정유년 8월에 잃었습니다. 등에는 붉은 점이 있죠. 이 말을 듣자마자 몽석은 기절합니다. 최척도 아까 기절했죠? 역시 부전자전입니다. 놀라죠. 당연히 최척은 몽석을 일으키고 몽석이는 자신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몽석이는 일어나서 최척의 아버지인 최공과 장모인 심씨도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포로들을 지키던 늙은 오랑캐가 최척과 몽석이가 특별한 사이고 오랜만에 상봉했다는 걸 알았는지 몰래 두 사람을 빼돌려주거든요. 마음이 급하죠. 빨리 가서 부친과 장모를 만나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등에 동창이라고 하죠. 병이 납니다. 그때 명나라 사람 진위경이라는 사람이 숨어다니면서 호남에서 영남으로 가는 길에 여관에 묵게 되고요. 그 여관에 역시 최척과 최척의 아들 몽석이도 함께 묵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척의 위독함을 보고 진위경이 구해줍니다. 의술이 뛰어났거든요. 자, 진위경은 그때부터 이들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부친과 장모를 최척이 무사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목숨 안 살려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최척은 그 명나라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고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진위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이 항주 용근문 아니래요. 가만. 거기는 내 며느리 홍도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은 명나라 사람인데 조선으로 왔대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지를 못하대요. 홍도가 진가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인 거죠. 진위경이 홍도,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사돈을 만난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사실을 오경이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오경이는 관군이 호병에게 전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잊지 않고 또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거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꿈을 꾸고 오경이는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계획을 짭니다. 일단 몽선이와 홍도에게 조선말과 일본말을 가르치고요. 또 오경이가 남장했을 시절에 외병을 따라 백기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한 번은 있어요. 해적을 만나서 무인도에 버려지고요. 배를 빼앗기는데요. 다행히 거기서 조선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경신년에 드디어 세 사람 몽선이와 홍도 그리고 오경이는 남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옛집 앞에 당도하니까 남편과 어머니가 모두 달려나오지 않겠어요? 드디어 온 가족이 상봉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음덕이옵니다. 자, 조유한이라는 작가를 살펴보면 당시 제도권의 모순이나 전쟁으로 민중이 겪게 되는 참혹한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 노력만큼 이 작품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아무래도 현실에서 타협하기 어려웠던 문제들 때문에 새로운 세계관이었던 불교적인 세계관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꿈에 부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결국 이렇게 소설 전체에 불교적 색채가 짙게 됐습니다. 조희한 선생의 최척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자, 꼼꼼히 시청했나요? 가급적 다음 시간 전까지 선생님이 함께 첨부해둔 최척전의 전체 줄거리를 미리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센스 잊지 말고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안녕.